자, 이제 민소법 시작해 볼까요? 오늘 눈도 오고 그래서 뭐 저기 오시는데 힘들었을 텐데, 일단 민소법 전체적으로 OT를 간단히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이잖아요. 자, 2차 과목. 제가 이제 그 총 3순환을 잡아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예비순환이죠. 그러니까 예비순환에 총 18회인데, 18회 동안에는 이제 기본서를 열심히 볼 거예요. 기본서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민소법을 뭐 처음 이제 태어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예비순환은 뭐 기본 강의니까 기본서를 충실하게 꼼꼼하게 볼 거고 물론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은 뭐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3개년 정도 이제 3개년 기출을 좀 간단히 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해당 부분 진도 나간 다음에 자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는 뭐 보고 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저 일순환 때 사례집 강의를 할 텐데 거기 뭐 다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 거는 우리가 뭐 1차 때도 뭐 객관식 문제 풀어보지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순환이 총 이제 15회를 잡아놨는데요. 이 15회 동안에는 당연히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심화 학습을 할 거예요. 심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연결되는 걸 좀 심화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사례집을 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례집 풀이를 할 거고, 물론 이제 그 일순환 때는 기본서 한 4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사례집이 한 60% 정도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민소법은 한 3회 정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도 할 테니까 그때는 꼭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객관식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뭐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러지 않는데 주관식은 반드시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답안지 쓰다 보면 팔에 무리도 가고 해서 이제 많이 힘드시고 하는데 주관식은 이제 반드시 답안지 안 쓰는 사람 중에 이제 붙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무조건 이제 손발이 손이 이제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의 시험 그때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순환에서 이제 총 12회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총 12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12회 중에서 1회부터 8회까지는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그래서 진도별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진도 나눠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50점, 그러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점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민소법이 지금 법무사 2차 시험에서 70점 분량이잖아요. 70점. 그리고 이제 서류 작성. 그래서 이제 소장 작성이라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소장 작성 문제가 이제 3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총 100점인데. 그래서 이제 1회부터 8회까지는 진도별 1시간 해서 50점짜리 문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회부터 12회까지 총 4회 동안은 이제 실전으로 전범위로요.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때는 이제 2시간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서류 작성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70점 플러스 30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서류 작성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험을 볼 거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70점이어서 이제 시간 배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50점이면 딱 1시간씩 분량을 주면 되는데 이게 70점, 30점이어가지고 이제 분량 그 조절에 또 실패하면 잘못하면은 뭐 소장 작성을 뒷부분을 못 쓰든가 반대로 이제 민소법에 뭐 중요한 쟁점을 못 쓰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요 부분을 실전 연습으로 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채점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 원하시면은 이제 같이 좀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총 이제 45회인데 45회 동안에 민소법을 이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사법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그 민법하고 민소법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민법, 민소법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수험생 때 계속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민소법은 제가 강의에서도 간단히 썼지만 2차 과목 중에서 주관식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민소법이고 그래서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보면 민소법 뭐 과락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소법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제 뭐 교재 이제 시강 분들한테는 다 드렸는데 이 교재도 뭐 제 6판 이렇게 돼 있다시피 이제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저 준비했던 자료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 건데 교재는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제 교재를 이제 기본서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본서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양 과목 같은 거 시험 볼 때 보면 그러니까 노트 정리 뭐 필기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거 빌려가지고 막 열심히 와서 시험 보고 이제 학점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뭐 자료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다른 강사들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트 정리 해줬다. 이제 노트 정리 잘하는 친구가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다른 강사들의 기본서를 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다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민소법 책은 제가 다 보니까 뭐 강사 기본서를 다른 책을 또 봐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빠진 거 집어넣는다.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떤 방식이든 보충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 책에 빠졌는데 다른 책이 있다.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런 건 당락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어차피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니까 저를 믿고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추가로 뭘 더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 기본서에다가 추가로 보고 싶으면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김홍혁 교수님 이제 민사정법 이제 올해 판이 12판인가 그런데 김홍혁 교수님 교과서를 일단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윤 교수님 교과서 순서대로 가면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교과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 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죠. 사전이나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특히 주관식 시험은 이제 주소 파악이 중요한데 쟁점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도처럼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갈 때 지도 보잖아요. 지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거니까 시중에 이제 뭐 교수님들 교과서가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 망라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교과서도 좋은 책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원영 교수님 책이라든가 뭐 박재환 교수님 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교수님들의 책이 있는데 이 두 분 책은 일단 분량 자체가 이렇게 망라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 기본서에서는 학설 판례 해가지고 막 그 한 2페이지 걸쳐 있는 걸 한 단락으로 정리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요 책도 괜찮긴 한데 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민소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중에서 뭐 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새로 사야 되실 분들은 뭐 요 순서대로 중에서 골라가지고 보시는 게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김홍혁 교수님 책이 제일 무난하니까 왜냐하면 각각 쟁점들에 대해서 판례 입장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학자들 보면 이제 판례도 많이 비판하시는데 김홍혁 교수님은 이제 판례에 충실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좋죠. 그래서 판례 태도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신 교수님은 좀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제 그 11월 9일날 이제 뭐 돌아가셨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신 교수님의 강의를 그 1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 제자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신 교수님이 감사원장 퇴직하시고 학교에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4학년 때 이제 그때 저도 뭐 사실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교수님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수님 책도 이제 민소법을 좀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 뭐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뭐 민소법의 대가한테 직접 실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들 책도 사고 그래서 이제 뭐 강현준 변호사님 책도 있었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홍문혁 교수님 책은 이제 올해 15판인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신림동 복사집에 그 서울대학교 강의, 이제 그 수업 강의안을 누가 정리한 게 그 팔았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막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강사를 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충실하고 열심히 배웠단 말이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민소법은 제가 이제 수험생 하면서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점수가 잘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뭐 평범한 수험생인데 특히 민소법은 이제 항상 고득점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했던 게 더더군다나 이제 민소법은 실무법이기 때문에 실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현업을 해보시면 이제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그런 뭐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해보고 이러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송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뭐 피상적으로 정리된 거 뭐 읽어보고 뭐 이런가 보다 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접근하는 거하고 다르죠. 저도 그래서 항상 뭐 민소법은 고득점을 받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2008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강의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잘 몰랐던 쟁점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쟁점, 심지어는 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쟁점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하면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뭐 민법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민법 강의하고 나서 바로 이제 2차 강의를 설강하게 된 것도 민법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또 민법은 이제 그래서 저기 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민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도 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 강의 들어보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2차 과목도 설강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2차 과목도 이제 그 설강 이제 일정이 맞아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강한 것이어서 민소법의 내용들을 충실히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되게 많은 제가 이제 그 수험생 때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당사자 적격에서 보실 거고 수업 뭐 공부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행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책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 배경 지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뭐 민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에 이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에 이제 빙산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남극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누구나 알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행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걸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답안지에다 그 이유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예가 되는 거니까. 그 이 바닷속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내공이잖아요. 내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만 붙고 다른 거 할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처럼 시험 보고 이제 집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 그래서 뭐 민법 지식이 뛰어나야지만 집을 잘 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같은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 지식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내 실력을 좌우하는 거고 민소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 물론 이제 둘 중에는 민법, 실체법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공들을 쌓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시험 합격하시면 바로 그냥 이제 현업을 하시잖아요. 뭐 이제 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냥 바로 이제 현업을 하시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들은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겪어나가면 되는데 실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 이런 내용들은 따로 뭐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죠. 사실 바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시험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 제 강의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택은 잘 하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못하게 수업을 잘 들으시면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이제 고득점, 그러니까 수험과 관련해서는 고득점 답안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나가서도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되는 답안, 뭐 저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철저하게 이제 수업도 복습 위주로.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복습 위주고,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복습 위주로 하셔서 복습 위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시험의 가장 핵심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답안지. 그러니까 객관식은 50% 알면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50%를 안다. 물론 이것도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50%를 알면 70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70점, 80점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지문 중에서 하나 찍는 거니까. 근데 주관식은 안 그래요. 주관식은 50%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외우지 않으면, 즉 암기하거나 이 답안지 작성 능력이 떨어지면 5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득점이 이제 그 뭐 한 70점, 그러니까 2차 과목도 2차 시험도 한 70점, 그래서 60점에서 70점 정도가 고득점이 되는데
그 정도 맞으려면 답안지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죠. 답안지 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하고 대면 첨삭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주관식은 나는 A라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고 읽고,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는 A라는 의미로 답안지를 썼는데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똑같은 영화나 이제 어떤 화면을 보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본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답안지는 그 출제자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A라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고 읽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돼서 나중에 이제 실전 답안지 쓰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차피 채점자들이 저처럼 이제 사법시험이나 그다음에 법원행시 붙으신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 시험은 법무사나 법원행시는 다 내부 출제라니까,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비슷한 이제 그때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붙은 분들이 지금 이제 쭉 승진해서 이제 서기관 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눈높이하고 저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안지에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답안지를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쭉 해서 거의 반 페이지가 판례 요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물리적으로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순환 때 가면 1순환 때까지는 기본서 심화하고 사례집 가지고 할 거니까, 사례집 추가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순환 때 가면 이제 암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암기장을 이제 그때쯤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암기장 해가지고 이제 민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키워드 암기장이죠. 답안지에 써야 될 키워드 위주로 해서, 물론 이제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이걸 또 이제 외울 때 그 답안지에 쓸 때 이제 키워드만 쓰게 되면 안 되니까 문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키워드 위주의 이제 암기장을 해서 민법, 민소법,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까지 그 세 과목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순환 때 또 들여가지고 그 진도별 할 때 이제 1시간밖에 시험 안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요 암기장까지 돌리고요. 그럼 전범위는 2시간 시험 보니까 이제 그 강평하면 되니까 요 8회 동안에, 그러니까 민소법 같은 경우는 8회 동안에 이제 매일 한 2시간 정도, 1시간은 이제 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은 한 30분은 문제 풀이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요 암기장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요 암기장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객관식 볼 때도 얇은 이제 기본서가 아니라 얇은 정리된 종훈 판례지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보면 안 되고, 1순환 때까지는 계속 이제 기본서 위주로,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요 이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사전이나 지도 활용하듯이 찾아가지고 자꾸 소위 말하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암기장은 여기 딱 튀어나온 부분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만 보면 이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용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좋은 판례지만 열심히 보면 이게 이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1차는 더더군다나 1차는 그나마 객관식 중에서 이제 나온 지문 중에서 찍는 거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주가식은 안 그렇단 말이죠. 자기한테 체화된 지식이 아니면 절대로 답안지에 현출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임대차를 보거나, 심지어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도 이 채점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알고 썼구나 모르고 썼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체화해야 돼서, 급하다고 암기장이라든가 1차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해가 안 됐는데 좋은 판례지 같은 거 얇게 정리된 것만 열심히 보면 그거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1순환, 그러니까 예비순환 1순환을 충실히 거치신 다음에 2순환 때 가면 이게 이제 이 암기장도 양이 확 줄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부터 잡으면 양이 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 시험도 그렇고, 객관식 말할 것도 없고, 주관식 시험도 그렇고, 시험에 임박해서 갈수록 양이 자꾸 줄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나사 같은 데서 로켓 띄울 때, 그래서 우주선 같은 거 띄울 때 처음에는 잔뜩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떨어뜨리죠.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맨 앞에 있는 그 우주인탄 그 부분만, 캡슐 부분만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이제 공부량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얇은 거 잡고 하니까 갈수록 불안해지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갈수록 자꾸 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갈수록 양이 자꾸 줄어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날에 요 암기장만 이제 이독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암기장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최근 2차 시험의 경향을 보면 이제 사례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죠. 그래서 뭐 객관식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기를 묻는 사례가 있어요. 기본기. 그래서 기본 쟁점이죠. 그래서 기본 쟁점을 묻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신 판례. 그래서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최신 판례는 이거 판례를 모르면 결론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관식도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주관식도 판례에 따르면 판례가 A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 A라는 입장을 취하면 스몰 a라는 결론이 나와야죠. 그래서 A라는 입장을 취해놓고 결론을 B로 가면 이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답이 틀렸는데 그 논거가 맞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가 두 가지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 쟁점을 묻는 문제,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어디에 비중이 이제 많이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두 가지란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그 민법하고 민소법 서류 작성까지 다 포함해 보면 기본 쟁점 문제에 또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최신 판례라고 민법에서 뭐 불가분 채권 관계 그거 딱 하나 빼놓고는 다 그냥 기본 법률 관계를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해는 기본 쟁점이 많이 나오고 어느 해는 최신 판례로 막 도배를 하고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본 쟁점 나오니까 최판 안 보겠다. 이건 수험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잘 모르면 이게 최신 판례인가 보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뭐 강약 조절은 해야 되지만 두 가지 쟁점들을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경우 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쟁점 자체가 시험 보고 나서 또는 뭐 강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쟁점이 뭔지가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답을 맞추면은 답만 맞춰도 고득점을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시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쟁점이 불분명하면 이제 그 문제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보더라도 쟁점이 명확한 올해 같은 경우에 민법, 민소법, 서류 작성 문제 쟁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쟁점이 명확하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목차가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어도 쟁점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이지 이런 것들이 다퉈지는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는 뭐예요? 답안지 퀄리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쟁점을 찾는단 말이죠. 누구나 다 쟁점을 찾아서 이건 뭐 독립당사 참가구나. 그 다음에 뭐 의사표시 취소 문제구나. 불가분 채권 관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으면 누가 답안지 그래서 쟁점을 못 찾으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 거고 대부분 쟁점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쟁점을 찾을 텐데 그 쟁점을 이제 누가 얼마큼 이제 답안지를 충실하게 쓰느냐.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뭐 기본 쟁점, 누구나 아는 쟁점들이 나오면 그럴수록 이제 답안지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건 저하고 이제 많이 그 답안지 상담을 많이 하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퀄리티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암기하고 암기장 가지고 암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충실하게 뭐 공부 구력이 어떻게 되셨든 충실하게 1순환 때까지는 계속 기본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예비순환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외우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동그라미도 치고 뭐 어떤 것들은 좀 초등학생처럼 이제 요거 앞잡아서 외워라 뭐 이런 것들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외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하는 건 이제 2순환 때 가서 그때부터 이제 물론 여기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 뭐 금방 암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암기하는 거는 이제 예비순환 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민소법 총 45회 동안에 진행되는 전체 1년 커리는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서류 작성은 나중에 뭐 특강 같은 형식으로 별도로 할 테니까 그 서류 작성의 디테일한 부분은 뭐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순환에 전범의 서류가 들어가니까 이순환 전에는 할 거예요. 뭐 이제 일정상 보면 한 2월이나 늦어도 3월 달 이럴 때는 서류 작성 특강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전순환이 다 끝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저 11월인가 10월 말 11월에 2차 시험 보잖아요. 그 전에 뭐 한 10월 달, 9월 달 이럴 때쯤 또 암기장 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지막 스크린하고, 그다음 최신 판례 특강도 뭐 할 테니까 그때 이제 뭐 특강 같은 건 별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정규 순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소법의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 위주로 하시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는 자료로,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간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을 틀을 잡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는 진도 나갈 때 따로 프린트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 민소법에 보통 뭐 첫 번째 보면 민소법은 절차법이니까 개관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하는데 오늘 자료 나갔죠. 그래서 자료 한 장짜리를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자료 한 장짜리를 보시면 그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작은, 그러니까 형사소송하고도 많이 이제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잘 해놓으면 형사소송도 접근하기 좀 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은 뭐예요? 우리가 소장,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야죠. 그래서 원고가, 그래서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죠. 소장 제출. 그럼 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30점짜리 서류 작성에서 보는 게 이제 소장 작성이잖아요. 그럼 한 장짜리 자료에 맨 위에 보면은 소장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장을 예를 들어서 뭐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민사사건에서 뭐 민사도 뭐 1부, 2부, 3부, 4부 뭐 부가 많으니까, 그래서 몇 부에다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재판장이 이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기재됐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자료에서 좀 이따 보실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의 통감 쳐보시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재판장인지 법원인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쓸 때 기초적인 개념 자체를 잘못 쓰면 전체적인 답안지 인상이 틀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답안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청구는 기각 아니면 이용인데 청구를 각하한다 이런 표현 없거든요. 해당 부분 보실 텐데, 근데 답안지에다 뭐 청구를 각하한다 이러면 일단 채점자들이 볼 때 뭐 신뢰도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재판장인지 법원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디테일한 부분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재판장의 소장 심사 후 소장 부본을 송달.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다음에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다 갖춰졌으면 피고한테 소장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소장 오타가 아니에요. 소장 부본, 원본하고 부본할 때 얘기죠. 그래서 부본이 뭔지는 이제 해당 부분에 나올 테니까 소장 부본을 피고한테 보내줘요. 자, 그래서 박스 내역을 보시면 원고에게 소장의 적식, 그래서 형식적 기재사항이 적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등에 대해서 흥결이 있으면 이제 보정명령 내려. 재판장이 보정해라. 그 보정명령의 기재는 이제 좀 이따가 기재를 해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신청에 대해서 고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기재를 보실 거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요. 자, 그러면 30일이죠. 그래서 30일하고 한 달은 다르잖아요. 기간 계산할 때.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에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줘요. 물론 원고 주장이 입증이 됐을 때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쟁점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서 조금 전에 읽은 부분에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소장의 적시 가로 안에 뭐예요? 흠결시 소장 각하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판장이 소장 각하 명령을 해요. 그래서 재판의 형식은 명령이고, 그 다음 소장 자체를 각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처음 공부할 때는 각하랑 이제 기각이랑
이렇게 되죠. 그럼 각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라든가 이런 적식,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그다음에 소송 요건이 흠결되면 각하예요. 각자가 앞에 붙어 있죠. 근데 본안에서 이제 본안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 같은 실체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역은 반환 청구를 했는데 대여 사실이 없어요. 또는 뭐 소멸시 완성됐다. 그때는 기각을 하죠. 그러니까 본안에서 이유가 없을 땐 기각이고 소장의 적식이라든가 소송 요건 흠결일 때는 각하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흠결이 있으면 각하, 그다음 본안 단계에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장 각하 명령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아래로 칸으로 가서 왼쪽 편에 가로 안에 소송력과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 같은 경우에 뭐 제척기간, 제소기간, 이제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배우셨던 상해 취소는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역으로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소장각하 명령 밑에 있는 소각하 판결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럼 이제 법원이 하는 거는 소각하 판결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지금은 이제 전체 개관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가 뭐 답변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보면은 부인 취지의 답변, 그 다음에 자백 또는 무답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는 자백 또는 무답변의 밑에 보면 무변론 판결. 그래서 무변론 판결도 나중에 257조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부인 취지의 답변은 피고가 다툰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 주장을 다툴 때는 그 아래 재판장의 판단에 가서 보시면 그 큰 제목에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그 다음 그 아래 네모 칸에 큰 것도 제목을 보시면 변론 준비 기일이 있죠.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라고 나중에 따로 배우실 건데 그 가로 안에 제가 임의적으로 써놨잖아요. 그 한 장짜리 자료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하고 그 아래 네모칸에 변론 준비 기일에 전부 다 제가 가로 열고 임의적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예전에 뭐 필요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이제 개정이 된 건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니까 미리 이제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소위 말해서 예습하는 절차예요. 그게 법원에서. 그래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하고 그 아래 네모칸에 있는 변론 준비 기일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안 거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면 보고 쟁점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수 있고, 그래서 뭐 안에 박스는 어차피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에서 그 아래서 두 번째 박스 네모를 보면 변론 기일.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건 판사님 앞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건 우리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자기들의 주장하고 뭐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칸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죠. 그런 절차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칸에 보면 화해 공고, 조정 회부. 그래서 조정은 뭐 민사조정법에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서 내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은 나중에 재판상 화해 등에서 뭐 별도로 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개관이 흘러간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장짜리 자료의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상소 절차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1차 때 헌법에서 보셨잖아요. 우리는 3심제죠, 3심제. 그래서 이제 1심, 뭐 2심, 3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럼 이제 1심과 2심을 이제 사실심이라고 하죠. 사실심, 사실 판단하고. 그다음 3심은 우리나라 대법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하죠. 법률심.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물관할에서 보시겠지만 이건 뭐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다운받은 건데 맨 마지막 칸을 보세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칸이 1심이고 두 번째 칸에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2심이고 대법원 3심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맨 마지막 칸에서 맨 왼쪽 부분에 보면 지방법원에서 뭐 가로 열고 가정행정법원, 가사사건 가정법원이고 행정사건 행정법원인데 뭐 우리가 행정사건은 뭐 민사소송에서 안 다루니까.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박스를 보면 단독재판부 1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사건, 1심에서 단독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사건은 5억까지예요. 그래서 5억까지 속가가. 그래서 청구하는 금액이 5억까지면은 단독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판사니까 판사님 한 명이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합의재판부 3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합의사건인데 1심에서. 그러니까 합의 사건은 당연히 뭐예요? 원칙적으로 5억을 초과해야 되겠죠. 5억 초과.
그래서 5억 초과인데 물론 5억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독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내일쯤이나 할 텐데 그건 뭐 조문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단독 사건은 5억까지 5억을 초과하면 합의 사건 1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독 재판부에서 항소,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1심 재판, 즉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보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항소.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용어 같은 걸 자꾸 익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독서대 같은 데 붙여놓고 자꾸 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소, 상고 이거 자꾸 용어 자체가 아까 기각, 각하 이런 것도 헷갈리죠.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게 항소인데 자 그러면 뭐예요? 단독재판부 1인에서 항소로 올라가 보면 합의재판부 3인인데 지방법원 합의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 사건이어서 1심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했다. 그럼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간다. 이런 얘기죠. 본원 합의부로.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내일쯤인가 정리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1심이 단독 사건이면은 2심도 지방법원 첫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요. 지방법원 합의부. 그러니까 이제 단독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이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성남에 있을 거 아니에요. 1심은. 근데 2심은 수원지방법, 수원에 있는 본원 합의부로 가죠.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에 합의부로 간다. 고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 3심이야 대법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건 상고 이렇게 얘기하죠. 상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예요? 상소라고 하잖아요. 상소.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용어가 낯서니까 이제 용어를 자꾸 이제 외우셔야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2심은 항소, 2심에서 3심은 상고고 다 합쳐서 상소라고 하죠. 상소. 물론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결정 명령은 항고, 재항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 뒤에 나올 테니까. 그래서 단독 사건은 1심, 2심, 3심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기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 칸으로 가가지고 합의재판부 1심에서 합의사건 5억이 초과돼서 합의부로 왔다. 그럼 2심은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등법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가서 2심은 다 합의부니까요. 당연히 합의부로 가죠. 고등법원. 그러니까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했다. 그러면 2심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 가고 3심이야 뭐 대법원이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관할 문제도 뭐 사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니까 관할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민사사건은 우리가 소장 제출하고 물론 이제 그 항소장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만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뭐 그런 것들 특히 또 재심 같은 경우에 어느 법원에다가 재심 소장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할은 민사사건에서 뭐 중요하죠. 근데 거기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1심이 단독 사건인데 2심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단독 재판부에서 그 오른쪽으로 가서 합의 재판부 3인 있잖아요. 고등법원에. 그렇게 화살표 해놓고 요거 이제 나중에 조문 교재 있으니까 보실 텐데 이제 단독 사건이 5억까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이제 금액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5억으로 올라왔는데 5억이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2억을 초과하고요. 2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겠죠. 당연히 단독이 5억이니까 5억일 때는 1심은 똑같아요. 1심은 단독인데 그러니까 1심은 뭐 2억, 뭐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다 단독 사건인데 2억을 단독 사건 중에서 2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심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2심이.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이제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고액 단독, 중액 단독, 그러니까 소액 단독, 고액 단독, 뭐 중액 단독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단독 사건은 5억까지인데 그 중에서 2억을 초과하고 5억까지는 1심은 똑같아요. 1심은 똑같은데 2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단독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데 2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고등으로 가요. 그러니까 1심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했다. 그러면 2심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는데 그게 2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수원고등법원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조문은 교재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를 좀 익숙하게 해서 이제 1심, 2심, 3심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재심 가서 보면 관할이 어딘지, 재심 법원의 관할, 거기다 소장을 접수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일 때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뭐 민소 기본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체적인 얘기들은 조문은 뭐 내일쯤 보시면서 체크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간단히 받고 그다음에 오늘 뭐 저기 양이 많은 자료 또 하나 나갔죠. 그 제목에 민사재판실무 수습기록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은 절차법이니까 서면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직접 했던 사건들 가지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 보면 이제 인적 사항이 나오니까 정보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걸 지우다 보니까 거의 뭐 다 지워야 돼가지고 이제 그 서면 자체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요 기록 가지고 본 거예요. 그 좀 뭐 날짜 오래됐지만 요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사재판 실무라는 게 당사자들이 낸 소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처음 내는 게 소장이잖아요. 소장. 그 다음에 이제 피고가 제일 처음 내는 게 답변서예요. 용어가. 제목도 뭐 그렇게 붙이죠. 그리고 이제 서면을 또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준비서면이에요. 준비서면. 준비서면이고, 그 다음에 피고가 내는 것도 준비서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장이나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것도 이제 뭐예요? 다 준비서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그래서 소장도 준비서면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최초로 내는 준비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최초로 내는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다음부터는 다 제목이 이제 준비서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인데 그러면 이제 민사재판 실무라는 게 결국 이제 원고가 낸 준비서면, 피고가 낸 준비서면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로 가서 뒤에 이제 판결문까지 작성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개관해서 쭉 볼 건데 보고 이거는 교재처럼 뭐 열심히 보실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기 한 장을 넘겨서 그 밑에 작은 오마자 2번 번호로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심 소송 기록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판사님이 갖고 있는 표지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건이 우리가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그럼 서울중앙 안에서 민사 몇 부로 갈지는 그 내부적으로 이제 배당하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이제 판사님들한테 배당해주면 이 두꺼운 도화지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밑에 번호로 작은 오마자 2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심 소송 기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꺼운 도화지로 이제 판사님이 그 앞에 이제 뭐 비닐 같은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님들한테 이게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철근으로 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뒤에다 이제 서류들이 계속 당사자 내는 서류들이 계속 이제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문 원본이 되겠죠. 그럼 이제 민사 1심 소송 기록돼 있는데 사건 번호가 보면 그 밑에 사건에서 2017 가합 4689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이제 1심 사건이 가죠. 그래서 민사에 이제 1심은 가고 2심은 나고 그다음 3심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 판결 보면 뭐 무슨 다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합이니까 합은 뭐겠어요? 합의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은 이제 단독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합의 사건은 가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소액 사건은 가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은 단독 사건, 합은 합의 사건, 소는 소액 사건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형사 사건은 뭐 고, 노, 도 이렇게 되잖아요. 형사는 고, 노, 도 이렇게 되죠. 형사 사건은. 그래서 이제 형법 공부하시면은 형법형소법 보면 뭐 도 사건이 많죠. 이 대법원 사건. 그래서 이제 민사는 가단, 가합, 가소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이제 가합이니까 합의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의 제목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그래서 이제 하나만 쓰고 뒤에 등을 붙여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출력할 때는 이제 고딕체 글씨로 돼 있는 거죠. 그다음 재판부는 45니까 서울중앙에 이제 재판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 재판부에 배당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밑에 주심 보면 합의부니까 판사님 3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우리가 말하는 부장판사잖아요. 그분이 부장판사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회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판사님이 가불병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뭐 합의부니까 3명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부장판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우리가 볼 때 왼쪽이고, 이분이 이제 우배석이잖아요. 우배석. 이분이 또 이제 그 직급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좌배석이고.
그럼 이제 합의부가 이제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죠. 근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이제 사건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우배석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좌배석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부장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책임지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주심에 나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겠어요? 이 우배석이겠죠. 그러니까 부장 판사님이 가고 우배석이 나고 좌배석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우배석이 재판장, 이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고, 물론 이제 부장판사님도 옆에서 도와주고, 세 명이 나중에 평일해가지고 결론내지만, 그래서 이제 주심이라는 것, 주심 나는 이제 판사 기준으로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왼쪽이죠. 우배석 판사님이 주심 재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왼쪽 편에 기일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잖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칸에 보면 12월 22일이겠죠. 그래서 12월 22일 P는 뭐겠어요? 오후 2시예요. 그래서 P2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감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기록 나올 텐데 여기는 이제 일의 변론 기일 전에 미리 감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시가 감정을 하죠. 그래서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감정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2월 1일 A는 아침이겠죠. 아침 10시. 그러니까 신권은 이제 처음 소재기 된 건 아침에 한단 말이죠. 간단하게 쟁점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속행되는 사건들은 뭐 증인신문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다 대부분 다 오후에요. 그래서 오후 재판 보통 2시에 시작하죠. 그래서 2월 1일 아침 10시에 첫 기일이 잡힌 거. 이게 이제 일의 변론 기일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은 2월 22일, 그래서 오후 2시에 2의 변론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월 8일 아침 10시 선고.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 2번 하고 판결 선고한 기록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10시에 개정하면 판사님 그날 선고할 걸 판결문을 쭉 읽죠. 그리고 나서 그날 신건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2시부터 오후 사건들을 진행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건 재판 2번 하고 이제 판결을 선고했구나. 그럼 판결 선고일은 3월 8일이고 그럼 바로 위에 있는 2월 22일이 뭐예요? 변론 종결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변론은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 종결일. 그래서 이게 이제 민소법 자주 나오잖아요. 1차 할 때도 보셨죠? 그래서 보통 뭐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래서 사실심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1심과 2심이 사실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것은 이제 그 1심과 2심에서 마지막으로 판사 앞에서 재판한 날이죠. 그러니까 요 기록 가지고 보면 2월 22일이 변론 종결일이고 3월 8일은 판결 선고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대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판력의 표준시라는 게 사실심 변정시인데 그러니까 2월 22일이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고는 김범준이고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소송 위임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대리인 법무법인이 어딘데 담당 변호사 이제 3명인데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트너 변호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변호사법에 있으니까. 그다음 피고가 3명이잖아요. 이강한, 강양국, 조진홍 3명인데 그래서 이제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건 원고가 소재기 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 출력할 때 된 거고 이제 글자체 다른 부분은 여기서 보면 뭐 반소가 들어온 건데 반소도 뭐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추가로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사건 번호에 보면 2018 가합 1357 반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광환이가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도 그 아까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가합 46891에서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산화된 그 전산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689가 이제 뭐예요? 4689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번호는 이제 이 전산화용으로 검색용으로 만드는 번호에서 그건 뭐 법원 내부밖에 모르고 그래서 앞에 그 맨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부분이 접수된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18 가합 1357은 7은 이제 전산화 번호고 135번째로 접수된 사건인 거죠. 2018년도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건 번호는. 그다음 피고가 3명인데 이제 이강환이가 반소 원고가 됐고 그다음에 조진홍이 아니 그 밑에 글자체 다른 부분으로 보면 대리인 법무법인 도원에서 피고 1, 2 그러니까 이강환하고 강양국은 법무법인 도원을 선임한 거고 그다음에 조진홍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전종환이라는 사람을 선임한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작은 오마자 4번에 사건벌 송달 현황. 그러니까 요거는 재판할 때마다 법원에서 이제 출력해서 판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오마자 4번 번호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재판부 45 민사부고 그 오른쪽에 보면 출력일 18년 2월 22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8년 2월 22일이 이제 마지막 재판한 날짜죠. 그러니까 요때까지 송달된 것을 쭉 출력해서 이제 판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송달물에 본문 내용 들어가셔서 소장 부본하고 소농설치 안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고한테 송달이 되죠. 그럼 뭐 누가 받았다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고가 3명이니까 세 번째 칸까지 전부 다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된 거고, 네 번째 칸에 보면 피고 1, 2가 답변서 제출하고 피고 3도 답변서 제출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답변서니까 원고한테,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대부분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니까, 그래서 그 네 번째 칸에 송달받을 자 주소 보면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어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물론 본인한테 송달했다고 위협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송달해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어차피 뒤에서 다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변호사 사무실로 보통 송달을 하죠. 근데 뭐 본인한테 송달했다고 위협한 건 아닌 거고. 그래서 밑에도 뭐 다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이 됐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짝으로 맞자 5번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사건번 송달 현황의 첫 번째 칸에 보면 송달물이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 그래서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변경, 청구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보실 거고, 그다음 그 아래 칸에 보면 감정 기일.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미리 감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한 건데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다음 그 아래 칸에 보면 피고 1, 2 준비 서면. 그러니까 답변서 다음에 내는 서면들은 전부 다 준비 서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 서면이고, 그다음 그 아래 칸에 보면 변론기일 통지서. 그러니까 요날 첫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원고 피고들한테 전부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같고, 그다음 짝으로 맞춰 6번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증인이 한 명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 출석 요구서. 그래서 뭐 증인 이름 나오잖아요. 이정필 이런 사람. 그럼 이제 미리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해 가지고 이제 증인이 예 아니오로 답변하도록 이제 증인 신문 사항을 뭐 작성해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해 가지고 증인의 말을 믿을지 말을지는 뭐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출력해서 이건 이제 판사님한테만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민사 기록이 판사가 보는 기록이니까 첨부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거, 이건 이제 민사재판 실무 기록에서 들어간 거고, 뭐 실제로는 이런 거, 이건 뭐 이제 목차잖아요. 목차인데, 이거는 뭐 기록의 편의상 들어간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1페이지에 서증 목록 되어 있죠. 자, 서증 목록에서 뭐 사건 번호 있고, 그 서증 목록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원고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민사소송 규칙에 있는데요. 원고가 제출하는 건 갑이란 말을 붙이죠. 갑호증. 그 다음에 이제 피고가 제출하는 건 을호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중에 올해 시험에도 나왔던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병이 독립당사자 참가를 해요. 할 수가 있겠죠.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올해 뭐 사례도 출제가 됐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내는 건 병호증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병. 그래서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피고가 3명이었잖아요. 그럼 피고가 3명인데, 그럼 피고, 뭐, 을가, 을나, 을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죠. 그러니까 피고 1이 을가, 피고 2가 을나, 피고 3이 을다. 뭐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민사소송 규칙이 있어서 제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제출했는데 여기는 원고가 한 명인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원고가 피고한테 토지를 매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범주라는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범주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배우셨던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건데, 이제 그 토지를 이강한이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강한이라는 사람한테 매도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뭐 민법에서 많이 봤던 사례잖아요. 토지 매수해가지고 토지를 토지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자. 그래서 강양국이라는 사람이 등기법에서 배우셨던 강양국이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다음에 조진웅이 가압류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가압류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면서, 해제됐어. 이제 이강한테 소이등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얘한테 이제 말소 청구를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소이등 말소를 청구하고, 그래서 소이등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얘한 이제 건물을 철거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철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한 등기를 기초로 이제 근저당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배우셨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잖아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승낙 청구를 해야 되는데,
승낙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근저당권자한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권자한테는 반드시 승낙 청구해야 되고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피고가 3명 요런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서증 목록에 원고가 보면 서증 번호에 1, 2-1, 2-1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붙여서 2-1, 2-2예요. 그러면 기일 및 장수 이렇게 돼 있죠. 원고 제출 바로 밑에 제목에 보면 기일이라는 것은 변론기일을 말하는 거고 1차 변론기일에 다 제출한 거잖아요. 1차라고 다 돼 있죠. 보면 그럼 1차 기일에 낸 거고 장수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지를 말해요. 몇 장 이렇게 법원에서는 뭐 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12장이라는 것은 이 기록 12페이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증명은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서류 작성에서도 이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증명은 뭐 제목이니까 매매계약서,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지금 보신 대로 토지, 건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2-1, 2- 이렇게 가지번호 붙여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통지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 뚝뚝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인부는 뭐예요?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서증에서 보시겠지만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이래서 뭐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원고가 뭐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이제 어떤 서류를 서증을 제출했다. 서면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럼 피고한테 인부 명령을 내려요. 인부 명령. 그러니까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이거죠. 뭐 그런 것들 그 피고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부 기일이 다 1차죠. 1차에 제출했으니까 그럼 인부 요지가 피고 1은 성립의 인정, 피고 2, 3은 부지, 각 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 보면 인부 요지에서 그 네 번째 칸에 보면 피고 1은 공성 부분 및 수령 사실 인정 이거죠. 통지서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작성한 부분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았다. 이건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피고들 각 성립 인정. 그 다음에 뭐 그 아래 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령 사실 인정인데 피고 2, 3은 각 부지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지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어떤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인정 부정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2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때는 뭐 증인 등의 목록 아까 증인 한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고 신청해서 이제 기일회 그래서 기일 및 장소에 보면 기일회 그러니까 미리 증인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아까 보셨다시피 증인 등이니까 감정 뭐 증인 그래서 아까 시가 감정 미리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증거 방법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증인 누구를 불렀었고 그래서 증거 결정에 보면은 체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체 동그라미가 다 쳐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체 동그라미 쳐 있어요. 원본 파일은 이제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로 보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그래서 체부는 채택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채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증인 신청하거나 이럴 때 판사님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받아줘서 체 동그라미 친 거죠. 그래서 증거 조사는 뭐 언제 했고 뭐 실시 날짜 나오고요.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이제 시가 감정한 거 차인 감정했는데 감정서 도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은 별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3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3페이지의 서증 목록에서 뭐 피고들 제출. 그럼 이제 서증 번호가 이제 피고들도 내는 거니까 이제 1-1, 1- 뭐 2, 3, 4 쭉 내려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차 기일이고 장수는 페이지를 말하는 거고. 그 24, 25장은 24페이지, 이 기록에 24페이지, 25페이지 있다. 서증명은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부요지에도 뭐 성립 인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비고 보면 여기 피고가 3명이니까 누가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제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됐고 그다음 4페이지부터 이제 원고가 된 소장부터 이제 시작을 재판하는 건데 시간 됐으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죠.